신화 속에서 캐낸 로마의 뿌리. 로마, 영원한 제국가의 첫인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로마.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는 보편 제국으로 성장했다. 동쪽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권의 소아시아 지역과 유대,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서쪽으로는 히스파니아, 스페인, 북쪽으로는 브리타니아, 영국까지 이르렀다.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사실 영토만으로 보자면 마케도니아에서 인도까지 진출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몽골에서 유럽까지 진출했던 칭기즈 칸의 제국이 더 광대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이 제국들에서는 비범한 영웅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로마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있었다. 시스템으로 이루어낸 제국의 또 다른 특징은 정복 이후에 일방적인 착취와 억압이 아닌 통합과 공영 위주의 정책을 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물론 로마의 패권이 확대될수록 그 노력은 점차 희미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와 의견이 있다. 그러나 로마가 다른 제국들과는 차별화된 보편 제국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바로 건축과 법, 정치를 비롯하여 로마의 문화가 서구 사회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은 국가 모델을 로마 공화정에서 찾았을 정도로 로마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 제도를 채택했는데 상원을 의미하는 세니트는 로마의 원로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의사당을 지칭하는 캐피톨 힐 역시 로마의 7개 언덕 중 하나였던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유래했다. 이곳은 유피테르, 주피터 신전이 위치하여 가장 신성한 언덕으로 여겨졌으며 집정관의 취임 서약이나 개선 장군의 환영 행사 등 중요한 국가 행사가 치러졌다. 1782년 미 의회는 문장에 몇 개의 라틴어를 넣기로 채택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라는 의미의 이 플리버스 운엄으로 이는 로마가 추구했던 이념이었다. 또한 이 글귀는 독수리 입에 물려 있는데 독수리는 로마의 주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문장 뒷면에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시에서 인용한 어누이트 코에프티스와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름이 있다. 전자는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후자는 세계의 새 질서라는 의미이다. 이 문구들은 1달러짜리 지폐를 비롯하여 여러 동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보수적인 귀족과 기득권층에 맞서서 민중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정치인과 언론들이 종종 트리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는 로마에서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직 호민관, 트리부누스에서 나온 말이다. 영국의 노동당 하원의 트리뷴 그룹이나 트리뷴이라는 이름을 내건 신문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애초의 정신은 그렇다고 한다. 이 외에도 로마의 관직에서 따온 말 중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인구 조사를 의미하는 센서스이다. 이 말은 로마의 인구와 재산을 조사하던 감찰관 켄소르에서 유래했다. 로마의 영향력은 더욱 직접적이기도 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엄청난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로마 시대의 건축물과 유적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지금은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는 도시 곳곳에서 고대 로마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이 외에도 거의 전 유럽이 로마의 영토였기 때문에 곳곳에는 원형 경기장이나 도심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든 수도교, 로마 제국의 국경을 표시한 방벽과 군인들의 야영지가 유적으로 남아있다. 대표적 도시로는 로마식 목욕탕이 있는 영국의 바스, 수도교가 잘 보존되어 있는 스페인의 세고비아, 그리고 식민시라는 의미의 콜로니아에서 발전한 독일의 쾰른 등이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
이상의 경구들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로마의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명한 경구도 많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첫 번째 경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표현과 연관이 있다. 당시 로마에서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군대를 해산해야 했는데 군대 해산의 북쪽 경계가 바로 루비콘 강이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1월 자신의 정적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와 함께 로마로 진군하면서 이 강을 건널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두 번째 경구는 기원전 47년 폰투스의 파르나케스 2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로마로 보낸 승전보의 한 구절이다. 로마인의 영원한 어록 중에 어록이다. 로마의 또 다른 흔적은 그리스도교이다. 로마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는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해 주었고 392년 테오도시우스 1세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했다.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화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로마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로마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 100년 이상 가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교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로마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일례로 가톨릭교회는 1960년대에 진행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 이전까지 모든 나라에서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에서 사제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성도들에게 강론을 했다. 당연히 알아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불과 반세기 전까지 로마의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의 중심은 로마 시내에 바티칸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그 안에는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이 있다. 왜 교황이 로마에 있을까? 그것은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와서 순교한 것과 연관이 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이후에 베드로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소에 성당을 건축했다. 이 일로 로마 교회의 감독은 자신이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황으로 발전했다. 베드로가 제국의 수도에 와서 죽은 덕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교황이 될 수 있었으니 이 역시 로마 제국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로마의 유산은 얼마든지 더 있다. 그것을 모아서 기록하기만 해도 책 한 권은 좋게 나올 것이며 이러한 유산들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영원한 제국 로마의 역사로 여행을 떠나보자. 시작은 신화부터이다. 모든 시작은 신화에서. 어느 나라나 왕조든지 역사의 시작점에는 신화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다. 고조선은 단군, 부여는 동명왕,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비류와 운조, 신라는 박혁것의 신화가 있다. 이러한 신화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역사와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 기록을 중심으로 선사와 역사를 구분한다면 신화는 이 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신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기도 하지만 형성과 발전은 구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역이나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심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화는 단순히 신들의 이야기를 넘어서 현실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였다. 고고학의 발전으로 신화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사람들은 신화가 어느 정도는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신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신화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했다. 왜 이전까지는 신화를 연구하는 이들이 없었을까? 19세기 전까지는 신화를 미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신화를
허구로 치부하는 경향은 자연과학과 계몽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발전했던 시기에 최고조에 달했다. 이 시기의 과학자들은 물질의 실제성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논리적 실증주의 원칙을 사용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성이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논리적 실증주의란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증명 가능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 물질로부터 경험적인 증거와 자료를 모아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방법으로 사람들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명의 도구를 만들어냈다. 당장의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과학의 위대함에 전율했다. 더 나아가 지상에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과학 맹신주의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상당 부분 깨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과학이라는 말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보라.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말한다. 진리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과학이 된 듯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의 근간이 되는 전제와 가정이 도전받고 있다. 한 가지 예는 양자 물리학에서 나온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원자 수준으로 분해될 수 있고, 원자는 텅 빈 공간을 광속도로 돌아다니는 소립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물질의 99.99%가 허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0.01%인 소립자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허공 속에서 단계별로 상태가 달라지는 정보와 에너지에 가깝다고 한다. 우리의 몸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기에는 물질로 보이지만 실제로 무 혹은 진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눈에 이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공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우리 손에 무엇이 만져진다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양자물리학의 발전으로 그동안 비과학이나 미신 정도로 취급받았던 동양의 기사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진실과 거짓, 사실과 허구의 구분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처럼 과거의 거짓이 지금의 진실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의 진실도 미래의 거짓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되고, 과거의 사람들이 우둔하다거나 미개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세계관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그 시대의 맥락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신화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신화를 미개한 이야기나 순전한 허구라고 치부하면 신화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신화를 읽거나 배우려는 모든 노력들은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반대로 신화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 자체가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도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른데 하물며 고대의 이야기는 말해 무엇하랴. 그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신화와 관련 있는 유물을 찾았다고 해도 신화를 온전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트로이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터키의 북동부 지역에서 기원전 12, 13세기의 유물이 나왔다고 트로이아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다. 반대로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신화가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는 신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신화를 필요로 했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신화에서도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천년제국 로마사의 시작점에 있는 신화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도시국가 로마를 건립한 로물루스 신화를 알고 있지만 이것이 로마의 유일한 건국 신화는 아니다. 로물루스보다 한참 앞선 시기를 살았다고 하는 아이네아스 신화가 있다. 두 신화 역시 오랜 구전을 거쳐서 기록으로 남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여러 사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두 사료는 베르길리우스의 저서 아이네이스와 플루타르쿠스의 저서 영웅전이다. 아이네이스는 아이네아스의 노래라는 뜻으로 베르길리우스의 주인공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를 서사시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엔니우스와 리비우스를 비롯하여 여러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한다. 아이네아스는 우리가 잘 아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아의 왕족이자 미와 사랑의 여신 베누스, 비너스의 아들이다. 어떻게 베누스의 아들이 로마의 시조가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와 맞닿아 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한 분쟁과 불화의 여신 디스코르디아가 앙심을 품는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문장을 황금 사과에 새긴 후 연회장에 던졌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3명의 여신 유노, 미네르바, 베누스는 이 사과가 자신의 것이라면서 싸웠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들은 공정한 심판을 받기 위해 유피테르의 주선으로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를 찾아간다. 그리고 누가 황금 사과의 주인공인지를 가려달라고 청한다. 파리스의 입장에서도 보통 난처한 일이 아니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선택받지 못한 두 여신으로부터 화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세 여신은 파리스가 자신을 선택하도록 로비를 펼쳤다. 유노는 아시아에 대한 통치권을, 미네르바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베누스는 절세 미인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다. 파리스는 베누스의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황금 사과가 베누스의 것이라고 했다. 황금 사과를 얻은 베누스는 약속한 대로 파리스가 절세 미인인 헬레네를 납치하도록 도와주었다. 반면 유노와 미네르바는 이 사건으로 트로이아 왕국과 베누스를 집요하게 괴롭히게 된다.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와 결혼한 상태였다. 메넬라우스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하여 트로이아로 쳐들어갔다. 이것이 10년 동안이나 지속된 트로이아 전쟁의 발발이었다. 트로이아가 그리스와의 오랜 전쟁 끝에 그 유명한 목마 사건으로 패하자 베누스는 자신의 아들 아이네아스와 일족이 탈출하도록 돕는다. 이들의 목적지는 처음부터 이탈리아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트로이아의 선조인 다르다누스가 이탈리아 출신이었고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아를 떠날 때 이탈리아에서 제2의 트로이아를 건설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르길리우스의 저서 아이네이스는 바로 아이네아스가 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이탈리아에 도착하기까지 겪는 수많은 역경과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운명의 시작을 알린 아이네아스의 노래. 무구,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와 도구들과 한 남자를 나는 노래하노라. 그는 운명에 의해 트로이아의 해변에서 망명하여 최초로 이탈리아와 라비니움의 해안에 닿았으나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의 신들의 뜻에 따라 수없이 시달림을 당했으니 잔혹한 유노가 노여움을 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전쟁에서도 많은 고통을 당했으나 마침내 도시를 세우고 라티움 땅으로 신들을 모셨으니 그에게서 라티니족과 알바의 선조들과 높다란 로마의 성벽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것은 베르길리우스의 저서 아이네아스의 첫 구절로 한 남자는 바로 아이네아스를 말한다. 즉, 이 구절은 로마의 기원이 아이네아스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아가 함락된 것도 아이네아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많은 역경과 죽을 고비를 겪은 것도 모두 유노의 노여움 때문이었다. 황금 사과 사건 때문에 베누스의 아들인 아이네아스 무리가 약속의 땅 이탈리아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괴롭힌 것이다. 유노는 바람의 신인 아이올루스에게 명령하여 아이네아스 일행을 풍랑에 휩쓸리게 한다. 그러나 이들 일행은 바다의 신 넵투누스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카르타고로 피신하는데 카르타고는 사실 유노의 도시였다. 베누스는 사냥꾼으로 변장한 뒤 아이네아스에게 나타나서 카르타고와
여왕 디도에 관하여 알려준다. 얼마 후 디도는 아이네아스의 일행의 도착 소식을 듣고 이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푼다. 디도는 일행을 후하게 대접하면서 아이네아스에게 트로이아의 최후와 카르타고에 도착하기까지 경험담을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아이네아스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해준다. 서로 친분을 쌓은 두 사람은 어느 날 폭풍을 피해 들어간 동굴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아이네아스는 이탈리아로 가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임무도 잊은 채 카르타고에 정착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유노의 계략이었다. 유노는 기회를 틈타 아이네아스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된 베누스가 유피테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자 유피테르는 이렇게 대답한다. 두려워 마라, 퀴테리아여, 베누스의 애칭. 내 백성의 운명은 변함이 없다. 너는 약속된 라비니움 시의 성벽을 보게 될 것이며 고매한 아이네아스를 하늘의 별들에게로 올리게 될 것이다. 내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내가 이 일로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으니 나는 여기서 더 먼 미래를 말하고 운명의 두루마리를 펼쳐 보여주겠다. 유피테르는 아이네아스가 이탈리아에 무사히 도착하여 왕국을 건설하며 그 아들인 아스카니우스가 300년을 통치한 후에 로물루스가 태어나서 로마를 세울 것이라고 베누스에게 말해주었다. 한편 유피테르는 디도와 사랑에 빠져 자신의 임무를 잊고 있는 아이네아스에게 메르쿠리우스를 보내 임무와 사명을 일깨워준다. 결국 아이네아스는 떠나지 말라는 디도의 애원을 뿌리친 후 일행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떠난다. 디도는 시련의 괴로움 때문에 아이네아스를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 만일 그 저주받은 자가 폭우에 닿아 육지에 올라야 한다면, 만일 그것이 유피테르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이고 그것이 정해진 경계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대담한 부족의 무구들에 시달리게 하고 자기 영토에서 쫓겨나게 하고 아이네아스의 아들 아스카니우스, 즉 이울루스의 품에서 떨어져 도움을 애원하게 하고 자기 전우들이 무자비하게 살육당하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는 마지못해 불평등한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 왕국도 바라던 햇빛도 즐기지 못하고 요절하여 묻히지도 못한 채 모래 한가운데에 누워있게 해주소서. 이것이 내 기도이며 이 마지막 말을 나는 내 피와 함께 쏟아내고 있나이다. 오 티로스, 카르타고인들이여, 그대들은 그의 시족들과 앞으로 태어날 그의 모든 자손을 줄곧 미워하여 나의 망령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내도록 하시오. 두 민족 사이에는 사랑도 맹약도 없게 하시고 나의 유골에서는 어떤 복수자가 일어서 다르다누스 백성들이 정착할 때마다 불과 칼로 그들을 괴롭힐지어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럴 힘이 생길 때마다 비논이 해안이 해안과 대결하고 바다가 바다와 대결하며 무구들이 무구들과 대결할지어다. 두 민족은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손들도 서로 싸울지어다. 디도는 떠나는 아이네아스 일행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선택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에게 좋은 소재가 되었다. 많은 화가들이 이를 그림으로 그렸고 영국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퍼셀은 이를 소재로 오페라를 만들기도 했다. 디도를 두고 떠난 아이네아스는 시칠리아를 거쳐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의 중서부인 라티움 지방에 도착한다. 라티움의 통치자인 라티누스 왕은 이방인들을 환대할 뿐더러 심지어 아이네아스에게 자신의 딸 라비니아를 주어 사위로 삼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 이방인에게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딸이 이방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라비니아는 이미 투르누스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사이였다. 당연히 자신의 약혼녀를 빼앗긴 투르누스는 아이네아스를 적대시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고 결국 아이네아스가 투르누스를 죽임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 이후 유피테르의 예언대로 아이네아스는 라비니아와 결혼하여 새로운 왕국 라비니움을 건설하고 3년 동안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는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인 알바롱가를 세운다. 이탈리아에 도착하여 라비니움을 건설한 아이네아스, 다시 새로운 왕국 알바롱가를 건설한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 도대체 로마는 언제쯤 나올까? 아스카니우스의 아들이 로물루스가 아닐까? 그렇지 않다. 로물루스가 나타나려면 아스카니우스 이후로 3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야 한다. 로물루스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료는 플루타르쿠스의 저서 영웅전이다. 그리스 출신의 플루타르쿠스는 이 책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뛰어난 지도자 50인의 삶과 업적을 2명씩 비교하는 방식으로 서술했는데,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는 고대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인 테세우스와 짝을 이루고 있다. 이제 플루타르쿠스의 안내를 받아 로마의 건국 과정을 따라가 보자. 아이네아스의 노래를 완성하는 로물루스. 로마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붙인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역사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전설 가운데서 가장 믿음직한 것은 로물루스가 이 도시를 처음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로물루스의 과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가장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진 이야기는 디오클레스가 말한 것으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파비우스 픽토르도 대체로 이 설을 따르고 있다. 이 설도 여러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플루타르쿠스가 언급하고 있는 디오클레스는 그리스의 역사가이며 파비우스 픽토르는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자 역사가였다. 두 사람 모두 기원정 3세기경의 사람으로 픽토르는 최초의 연대기 서술가라고 일컬어지며 기원전 225년 갈리아족과의 전투와 제2차 포에니 전쟁에도 참여했던 유력자였다. 디오클레스는 픽토르보다 좀 더 앞선 사람이다. 이들의 저술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플루타르쿠스가 살았던 1세기경에는 가능했을 것이다. 플루타르쿠스는 이들의 저술을 참고하여 로마의 건국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아이네아스 왕으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혈통이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 형제에 대해 이르렀을 때였다. 아물리우스는 모든 재산을 둘로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아물리우스는 트로이아에서 가져온 황금과 보물을 왕궁의 가치와 상응할 만큼 쌓아놓고 선택하도록 했다. 누미토르는 왕위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갖게 된 아물리우스는 나중에는 누미토르보다 세력이 더 커져서 결국 누미토르 왕국을 차지했다. 그리고 누미토르의 딸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을 염려하여 베스타 여신의 사제로 만들어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하였다. 아물리우스는 누미토르를 내쫓고 조카 딸은 사제로 만들었다. 사제가 된 누미토르의 딸의 이름은 일리아 혹은 레아 실비아이다. 삼촌은 조카의 결혼과 임신을 막기 위하여 사제로 만들었건만 어찌된 일인지 조카는 임신을 했다. 당연히 삼촌의 분노는 어마어마했고 조카를 극형에 처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딸 안토가 사촌 언니를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그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 쌍둥이였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이 바로 로마를 건설한 로물루스와 레무스이다. 아물리우스는 이 쌍둥이를 신하에게 갖다 버리라고 했다. 그런데 실비아는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플루타르쿠스는 몇 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신하는 쌍둥이 아기를 광주리에 넣어 강에 버렸고 광주리는 강을 따라 흐르다가 어느 곳에 멈추었다. 전설에 의하면 아기들이 이곳에 누워있을 때 늑대가 와서 젖을 먹여주고 또 딱따구리가 그들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을 마르스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라틴 사람들은 딱따구리를 신령스러운 새로 모시고 있다고 하며 이런 것들로 미루어 두 쌍둥이의 아버지는 마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설을 보면 아물리우스가 조카 딸을 사제로 만든 다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갑옷을 입고 나타나 관계하여 낳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 그것과는 달리 이 전설의 기원이
쌍둥이의 유모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틴 사람들은 암 늑대를 루피라고 하는데 방탕한 여자도 루피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른 파우스툴루스의 아내 아카 라렌티아가 바로 그런 여자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갖다 버리라는 명을 받은 신하의 이름이 파우스툴루스였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양육한 사람이 파우스툴루스라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플루타르쿠스 시대에도 많은 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기의 아버지가 마르스이든 아물리우스이든, 그리고 아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살아남았든 중요한 사실은 쌍둥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또한 신하가 왕의 명을 어기고 쌍둥이를 직접 키웠든, 우연하게 강가에서 쌍둥이를 발견했든, 파우스툴루스와 그의 아내 아카 라렌티아가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파우스툴루스가 아물리우스의 목동이었음을 고려할 때 아기를 갖다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직접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사람들은 동물들의 젖꼭지를 루마라고 불렀는데, 쌍둥이는 암늑대의 젖을 먹었다고 하여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쌍둥이 형제는 씩씩하고 용감할 뿐더러 성품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파우스툴루스의 양자였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물리우스의 가축을 쳤다. 그러던 어느 날 누미토르와 아물리우스의 목동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미토르는 아물리우스의 목동 중 한 명을 잡아가는데 그가 바로 레무스였다. 누미토르는 레무스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의 건장함과 의젓한 품위에 감탄하고 누구의 아들이며 신분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레무스는 평소에 주워들었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누미토르는 그가 자신의 외손자임을 깨달았다. 한편 레무스가 잡힌 것을 안 파우스툴루스는 로물루스에게 출생의 비밀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었고, 로물루스는 아물리우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평소 아물리우스의 폭정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을 모았다. 그리고 외조부인 누미토르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아물리우스를 공격했다. 전쟁은 누미토르와 쌍둥이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덕분에 누미토르는 잃었던 왕위를 되찾았다. 외조부가 왕위를 되찾았으니 외손자이자 왕위 회복의 1등 공신인 쌍둥이들은 편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외조부 곁을 떠나서 자신들이 자랐던 티베리스, 테베레강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쌍둥이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견뎌냈다. 외부의 방해 세력은 쌍둥이의 협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다. 쌍둥이 형제가 본격적으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때 갈등이 불거졌다. 두 형제는 도시 건설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장소를 정하는 일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그들은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점을 쳐서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고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날아가는 새를 보았다. 레무스는 6마리를, 로물루스는 12마리를 보았다. 그런데 사실은 로물루스는 보지 못했으면서 본 것처럼 말한 것이었고, 이 사실을 레무스가 알고 크게 화를 냈다. 그는 로물루스가 성벽에 토대를 세우고 도랑을 파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로물루스는 자신을 모욕하는 레무스를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마침내 그를 죽이고 말았다. 씩씩하고 용감한 성품에 우애까지 좋았던 쌍둥이도 이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어쨌든 동생까지 죽이는 우여곡절 끝에 도시를 건설한 로물루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 국가의 이름을 로마로 지었다. 이렇게까지 된 이상 좋은 통치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로물루스는 갈수록 거만하고 독단적인 왕으로 변해갔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도시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사람들은 왕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민중들에게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돌연히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며 폭풍이 몰아쳤다. 사람들은 폭풍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으나 왕 주위에 있던 원로원 의원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윽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햇볕이 다시 났을 때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 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리를 지켰던 원로원 의원들에게 왕의 행방을 물었고 그들은 왕이 신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원로원 의원들이 달려들어 왕을 죽이고 시체를 토막낸 다음 각기 옷 속에 감추고 돌아간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건국 신화이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신화. 신화를 읽다 보면 이야기의 흐름이나 내용이 어색하거나 억지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로마의 건국 신화만 해도 그렇다. 너무나 쉽게 사랑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미워하고 저주한다. 아이네아스와 디도의 경우가 그렇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큼 성품이 좋았다가도 별일도 아닌 일에 형제를 죽이기도 한다.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그렇다. 이성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받은 이들에게 신화는 난해하기 짝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신화의 진실성과 역사성이 의심받기도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신화의 새로운 측면이 나타난다. 그것은 신화의 목적이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의 전달,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전승되었다는 것이 신화의 특별함을 증명한다. 신화가 주는 유익과 목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다름 아닌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욕구에 대해 언급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인간주의 심리학자로 분류되는 매슬로우이다. 그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기본 욕구를 위계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욕구의 위계 이론이라고 한다. 매슬로우가 처음에 제시한 인간의 기본 욕구는 모두 5가지였다. 맨 아래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기 실현이다. 그는 거듭된 연구를 통하여 이 외에도 욕구 3가지를 추가하여 총 8단계로 제시했다. 존중의 욕구와 자기 실현 사이에 인지적 욕구와 미적 욕구를 추가했고 마지막 자기 실현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자기 실현과 타인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초월로 세분했다. 그가 제시한 인지적 욕구란 어떤 현상이나 지식에 대해서 알며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욕구의 좀 더 친숙한 표현은 호기심일 것이다. 즉, 매슬로우는 호기심을 누구나 충족하기를 원하는 욕구라고 보았다. 누구나 충족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반문하는 성인들이 꽤 있을 것 같다. 호기심이란 말이 아이들에게나 어울리지 자신 같은 어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물론 어른보다는 아이들의 호기심이 더 왕성하긴 하지만 분명히 어른들에게도 호기심은 존재한다.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귀인이다. 귀인이란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동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 사건에 대하여 왜라고 물으며 나름의 답을 찾는다. 자신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도, 친한 친구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이 화가 났을 때도, 투자에 실패를 하거나 많은 돈을 벌었을 때도, 음식이 짜거나 싱거울 때도, 행복감을 느끼거나 불행을 느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나름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낸다. 이 귀인 과정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귀인을 하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하도 입구에서 손을 벌리고 엎드려 있는 거린을 보았다고 하자. 사람들은 거린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 귀인이 숨어 있다. 게으른 사람 같으니라고 막노동을 해도 하루에 몇만 원은 벌 텐데 주변 상황과 여건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구걸까지 할까? 이러한 생각들은 저 사람이 왜 거린이 되었을까에 대한 나름의 추론이다. 전자는 거린이 된 이유를 내적 요인, 게으른 성격에서 찾았고 후자는 외적 요인,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에서 찾았다. 이러한 추론은 거린과 대화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즉,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직관과 경험에 근거하여 내린 결론이다. 그러다 보니 오류와 편향이 일어나기 쉽다. 나중에 그 거린이 행인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하려고 고용한 연기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자.
자신의 추론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이후로는 귀인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지라도 사람들은 귀인을 멈추지 못한다. 그만큼 호기심은 강력한 욕구이다. 인간의 호기심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귀인으로 나타나지만 인류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학문으로 나타난다. 학문이란 자연에 대하여, 인간과 그들의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이다. 비록 인간만이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만 호기심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많은 동물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호기심의 해결은 매우 강력한 보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버틀러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는 원숭이들을 2개의 나무 판자문이 있는 우리에 집어넣었다. 원숭이 우리는 사방으로 막혀 있었고 밖을 보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했다. 2개의 문 중 하나는 노란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었다. 만약 원숭이가 파란 문을 열면 30초 동안 우리 밖을 볼 수 있고 노란 문을 열면 불투명 스크린 때문에 밖을 볼 수 없었다. 원숭이가 문을 연다고 무슨 이득, 음식 같은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원숭이는 문을 열었을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을까? 놀랍게도 원숭이는 파란 문을 지속적으로 열었다. 문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도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 원숭이들이 문을 열면 겨우 30초 동안만 밖을 볼 수 있었고 그 후 30초 동안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 결국 원숭이들은 1분에 한 번씩만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어떤 원숭이는 휴식도 없이 9시간 동안 이 행동을 지속했다. 11시간 동안, 19시간 동안 이 행동을 지속한 원숭이들도 있었다. 1분에 한 번씩이면 각각 540번, 660번, 1140번이나 문을 연 것이다. 혹시 원숭이가 특별히 선호하는 문, 왼쪽이나 오른쪽을 연 것은 아닐까? 실험자는 파란 문과 노란 문의 위치를 바꾸어 보았지만 원숭이들은 확실히 파란 문만 열었다. 그렇다고 색깔 때문도 아니었다. 원숭이들이 문을 연 이유는 단지 밖을 보기 위해서였다. 혹시 원숭이가 문을 여는 것은 짝짓기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먹이같이 관심을 끌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 역시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원숭이 우리는 심리학 실험실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을 관찰하던 실험자들 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동물원에서 사람은 원숭이를, 원숭이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원숭이가 엄청나게 많은 힘과 노력을 사용하면서까지 문을 계속 열었던 이유는 바로 호기심 때문이었다. 실험자는 문이 열렸을 때 먹이나 물 같은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았다. 이처럼 외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에 대한 가치나 만족 때문에 행동을 지속하는 동기를 가리켜서 내재적 동기라고 한다. 즉, 호기심은 바로 강력한 내재적 동기인 것이다. 호기심의 효과를 알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는 도로다. 평소 막히지 않는 도로가 막힌다면 운전 경력이 제법 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의심한다. 요즘은 견인차들의 출동이 워낙 빨라서 사고 차량을 갓길로 치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사고 차량이 갓길로 치워지고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속도가 빨리 회복되어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바로 사고 현장을 구경하려는 운전자들 때문이다. 사고 지점에 가면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을 하면서 사고 현장을 쳐다본다. 그 뒤에서 막힌 길 때문에 짜증을 내던 운전자들도 정작 자신들의 차례가 되면 별반 다르지 않다. 호기심은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자연을 향한 호기심은 강렬하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쳐다보면서,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쳐다보면서 궁금증을 가진다. 그래서 탐험하고 관찰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한 호기심도 그에 못지않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너무 자주 변하는 자신의 감정의 원인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조직을 보면서 호기심을 발동시키기도 한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궁금해하기도 하며 과거를 궁금해하기도 한다.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의 경우라면 관련 서적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일이라면 점을 치기도 한다. 점이 언제나 정확히 미래를 예견해 주기 때문일까? 아니다. 단지 궁금하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가 궁금한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오래된 과거라면 어떻게 할까? 바로 이때 노인의 입을 주목한다. 노인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던 이야기, 바로 신화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원과 시작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다. 마치 귀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와 편향에도 불구하고 귀인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내용의 사실성이나 역사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화에 대한 구전을 멈출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호기심으로 시작된 신화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만으로 그 생명을 다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바로 정체감이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세상과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궁금해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잠옷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정답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알기 위해 경험적으로 접근한다. 사람의 성격 발달에 관심을 가졌던 에릭슨은 인디언 부족을 연구하면서 자아를 중심으로 발달 단계를 정리했다.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성격이 발달한다고 하여 심리 사회적 발달이라고 하며 사람의 일생을 8단계로 구분했다. 각 단계마다 겪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긍정적인 특성을,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에릭슨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보았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 갈등을 잘 통과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에릭슨의 말처럼 청소년 시절 절정에 이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평생 안고 가는 질문이기도 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깨닫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을 찾는 것은 끝이 없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정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 즉 자기 개념의 형태로 연구될 수밖에 없다. 자기 개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써보라고 하는 것이다. 20개의 문장을 쓰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 정도의 문장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절차를 통하여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자기 개념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우선 문장들은 개인적, 예를 들어 나는 심리학을 공부했다. 사회적, 예를 들어 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신체적, 예를 들어 나는 남자이다. 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인적, 사회적 내용을 분석하면 자신을 독립적으로 보는지 상호 의존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다. 서양인들은 자신의 성격, 예를 들어 나는 근면하다나 자신의 행동,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에 대한 언급이 더 많고 동양인들은 타인과의 관계, 예를 들어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 이제 펜을 들고 빈 종이에다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생각한 뒤 20가지 문장을 써보라. 어떤 내용이 있는가? 혹시 그 중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가 있는가? 아마도 로마인들에게 이 검사를 받게 하면 그들은 분명히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최고의 시민권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떠올렸을 것이다. 로마 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 큰 특권이 아닐지 몰라도 당시는 개인의 인권이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던 시대였다. 성경 속 인물인 바울의 예를 들어보자.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즉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를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이한 행적과 말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예수를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민중 반란죄로 고소했고 결국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았다. 이로써 유대의 지도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예수가 죽은 지 3일 후 제자들은 부활을 증언했고 그 결과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과격파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중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급기야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사도가 되었다. 과격파 유대인들은 동료가 배반하자 그를 제일의 표적으로 삼았고 드디어 바울을 성전에서 붙잡았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로마군이 출동했고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하여 바울을 체포했다.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말하여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라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라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당시에 지중해 주변 세계는 로마가 최고 전성기로 진입할 즈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영향력이 막강했고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이자 권력이었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천부장처럼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 중 하나는 누구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바울도 황제에게 상소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으스대던 사람들과 이들을 부러움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사람들. 자기 개념은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과도 연관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국가와 민족의 위상에 따라서도 자기 개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타즈펠과 터너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자기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 정체성 이론을 발표했다. 사람들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을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소위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본인도 자부심을 느낄 뿐더러 주변 사람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후광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나 직업, 학교의 일원이 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집단 간에 일어나는 편견과 차별을 잘 설명해준다.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의 실력을 갈고 닦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후광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집단의 열등성에 주목한다. 이것이 도를 넘으면 편견과 차별, 박해와 핍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월한 집단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예전에는 우월했던 집단이었고 반드시 그때의 영화가 회복될 것이라고 되뇌는 방법도 있다. 오랜 기간 전 세계를 떠돌았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여호와에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선민 사상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나 이 덕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 국가를 다시 세우고 지금도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학문과 문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국 신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각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라. 그 어느 것도 초라하지 않다. 건국의 주인공은 신의 자녀이거나 매우 신비로운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능력이나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이다. 좋은 수식어는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선조가 신의 아들이니 자신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신의 자녀들이고 이 나라는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로마의 건국 신화도 그렇다. 건국의 두 시조가 모두 신의 아들이다. 아이네아스는 미와 사랑의 신 베누스의 아들이고 로물루스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이다. 마르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레스라는 이름을 가진다. 다른 것은 이름만이 아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이 신을 다르게 인식했고 다른 대접을 해주었다. 그리스인들은 아레스를 버릇없고 거칠고 잔인하고 광적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신들도 아레스를 경멸했다고 한다. 그리스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로물루스의 아버지가 아레스, 마르스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 마르스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 신들의 아버지이자 최고의 신으로 인정받는 유피테르 다음 서열로서 한때는 유피테르의 위치를 넘볼 정도로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신이었다. 그리스에서는 문화와 예술과 학문이 중요했지만 로마에서는 전쟁이 중요했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로마인들에게 전쟁은 하늘의 뜻이었고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의 차지여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이 로마를 세웠다는 사회적 정체성은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위대한 제국의 위대한 건국신화. 로마의 건국신화를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어딘지 부족함이 느껴진다. 이상의 설명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건국신화에도 적용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로마의 건국신화에는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 시조를 굳이 2명으로 설정했다는 점도 그렇고 로물루스 말년의 치세를 봐도 그렇다. 사회적 정체성을 위한 이야기나 신화는 간단 명료할수록 그리고 조상이나 시조가 훌륭하고 고귀할수록 좋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로마 건국 신화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당수 건국 신화의 특징이 있다. 바로 영웅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를 다루는 영웅 신화라는 것이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융에 따르면 영웅 신화는 세부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하나 자세히 검토하면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문화적 접촉이 전혀 없는 집단, 가령 아프리카 부족,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페루의 잉카족 등 또는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라 해도 대개 공통된 형태를 따른다고 했다. 미국의 유명한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 역시 자신의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전 세계의 영웅 신화에는 유사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신화를 연구하면서 영웅의 원형적인 모험 과정을 밝혀냈다. 우선 영웅은 우연처럼 발생하는 사건을 통해 모험에 나선다. 처음에는 모험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미지의 세계로 발길을 옮긴다. 그러나 곧바로 심각한 공경에 휘말리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영웅은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 후 거대한 적과 대면하여 싸우면서 지하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여신들과 신성한 결합을 하고 승리를 쟁취하면서 마침내 보상을 받는다. 물론 그 후에도 영웅은 줄곧 반대의 세력과 마주치거나 장애물을 만나 주춤하기도 하지만 결국 줄기차게 나아가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이러한 일반적인 영웅 신화와 비교했을 때 로마의 건국 신화는 어떠한가? 분명히 대부분의 영웅 신화와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아이네아스와 로물루스 모두 신비로운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마침내는 반대 세력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점이 그렇다. 그렇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뚜렷한 차이도 있다. 무엇보다 로마 건국 신화의 주인공, 영웅은 한 명이 아니다. 많은 경우 건국 신화의 주인공은 한 명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데 주로 공헌을 하는 한 명의 영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로마는 건국 시조로 두 사람을 꼽을 수밖에 없다. 아이네아스와 로물루스가 차지하는 로마의 건국 과정은 어느 한쪽에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마치 로마의 건국 과정을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해도 좋을 정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로물루스의 건국 신화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는 일부 지식인들, 대표적으로 베르길리우스를 중심으로 아이네아스 이야기와의 접점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시오노 나나미는 자신의 저서 로마인 이야기 1권에서 이렇게 말한다. 로물루스와 그의 부하들이 폭력까지 동원하여 다른 민족으로부터 여자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남자들의 집단이었다면 그들의 정체에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로물루스와 그의 부하들은 각자의 부족에서 밀려난 자들이 아니었을까. 부족 단위의 이주라면 처자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위대한 로마의 건국담으로는 아무래도 허술하고 무엇보다 자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며 트로이의 영웅인 아이네아스의 편력담이 고안되고 그것과 로물루스가 결부된 게 아닐까. 신화와 전설의 가치는 그것의 사실 여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믿어왔는가에 달려있다. 로마인들은 줄곧 자기네가 트로이의 영웅의 후예라고 믿었고 그리스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 로물루스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에 함께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불황자 같은 이들이 많았다. 이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물루스는 임금 부족인 사비니족을 축제에 초대해 놓고서는 여인들을 강탈하여 아내로 삼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여전히 남는 의문점이 있다. 로물루스가 원래 별 볼 일 없는 조상이어서 자손들의 체면이 구겨진다면 구태여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고서도 로물루스를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당시의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명에 열광했고 그래서 그리스와의 연결점을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굳이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사실 로물루스의 모험은 아이네아스의 것보다 흥미롭지 않고 로물루스의 위대함은 아이네아스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로마인들이 의도적으로 로물루스 죽이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로마를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영웅이라고 하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주 대단한 적을 상대해야 할 것 같다. 로물루스의 경우 왕족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버림을 받기는 했지만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잘 성장했다. 그리고 그가 물리친 적도 그리 엄청나게 위력적인 대상은 아니었다. 혼자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그나마 대단하다고 하겠으나 그에게는 동생과 선왕이었던 외조부가 있었다. 더욱이 싸우는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몰리우스는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시시한 적을 여러 사람이 가볍게 무찌른 꼴이다. 이래서는 영웅의 품위가 서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동생을 속이는 것은 물론 죽이기까지 한다. 도대체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로마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시민들을 위한 통치를 했다는 식으로 끝맺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모자라 거만하고 독단적으로 변해서 결국에는
원로원 의원들에게 살해당한 왕이 되고 말았다. 원로원 의원들이 로물루스가 하늘의 신이 되었다고 했을 때 백성들은 원로원 의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만 하지 않았는가? 결코 왕을 죽인 의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왕을 돌려달라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도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원로원이 해결해 주어서 내심 고마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위대한 제국으로 발전했던 로마의 건국신화 치고는 좀 그렇다. 로물루스는 결코 영웅답지 못하다. 그러고 보면 아이네아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패한 후 도망쳐서 이탈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것은 그가 싸웠던 엄청난 적이 아니라 아이네아스를 미워하던 유노가 주는 어려움이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물리쳤던 대상도 그리 대단한 적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누스와 유피테르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이 모든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을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아이네아스의 이야기가 로물루스보다 흥미진진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 전형적인 영웅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로마의 건국 신화에 숨어있는 로마인들의 의도와 심리를 찾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먼저 심리학자들은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매우 가깝거나 혹은 매우 멀거나. 심리학자들의 신화 이해를 살펴보기 전에 심리학에 대한 작은 오해를 짚고 넘어가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신화나 꿈, 최면이나 무의식, 독심술 등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같은 분야라고 생각하여 심리학자라고 하면 모두가 상담가인 줄 알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배우는 심리학 과목은 이러한 기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심리학 개론 수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심리학은 과학일 것이다. 또한 신화나 꿈, 최면이나 무의식, 독심술 같은 주제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대학에서 배우는 심리학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내용들을 주로 다룬다. 인간의 뇌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동물과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물론 성격 이론이나 상담 이론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만날 수도 있지만 분량과 중요성 면에서 턱없이 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학에서 통계는 필수 과목이다. 실험 결과를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현대 심리학은 과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학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심리학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심리학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을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자연과학과 같은 수준에서 연구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심리학자들이 과학이라는 잣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심리학의 정체성과 뿌리가 근대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철학자들처럼 사변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실험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의 시작이었다. 심리학의 창시자 분트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1879년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했다. 심리학자들은 이 해를 심리학의 원년으로 잡는다. 분트는 이전의 철학자들과 달리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실험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신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염두에 두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측정할 수 없는 무의식을 주제로 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융의 분석심리학은 심리학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기준 자체가 근대의 과학이라는 점에서 현대 심리학자들의 과학 중심주의는 여러모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융은 마음이 에너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1920년대 양자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파울리와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외면하는 융의 이론과 현대 과학인 양자 물리학의 공동 연구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과학이라는 일방적인 잣대를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심리학의 창시자인 분투가 철저하게 실험법만 사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의 실험법에만 집중하지만 그는 실험법의 한계를 알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받아들였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1912년 출간한 저서 민족 심리학에서 분투는 언어와 예술, 종교와 관습, 그리고 신화를 다루고 있다. 물론 내용면에서 대단한 것은 없지만 심리학의 창시자인 분투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이다. 심리학을 과학으로 국한시켰을 때는 신화와의 거리가 매우 멀지만 과학이라는 틀을 잠시 치워본다면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다. 프로이트와 융 같은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화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 꿈의 해석을 저술하면서 신화와의 연관성 안에서 꿈을 해석했고 소포클레스의 비극 웨디푸스 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웨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했다. 프로이트가 신화를 통하여 개인의 무의식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융은 개인의 경험과는 상관없는 집단 무의식을 파악하려고 했다. 융의 생각을 알기 위하여 먼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융은 무의식이라는 개념 때문에 초기에는 프로이트와 의기투합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모든 것을 개인 무의식 차원과 성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려고 하자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개인 무의식보다는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정말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것일까? 소위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프로이트의 개인 무의식은 물론 융의 집단 무의식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융은 자신의 저서 인간과 상징에서 집단 무의식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류를 한 개인으로 보자. 개인은 무의식의 힘에 따라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인류도 거대한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인류 역시 자신의 문제를 분리된 서랍에 넣어두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왜 융은 집단 무의식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에 따르면 인류의 다양한 문화권, 심지어 교류가 전혀 없었던 서로 다른 문화권들의 신화와 민담, 전설과 민화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 있다고 한다. 융은 만약 집단 무의식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집단 무의식이 인류의 문명과 문화, 철학과 종교, 과학이나 예술 등과 같이 인간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잉태시켜준 모체가 된다고 보았다. 이 말은 이런 영역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 집단 무의식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같은 책에서 융은 또 이렇게 말한다. 영웅신화는 세계 도처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신화체계이다. 영웅신화는 그리스나 로마의 고전적인 신화에서는 물론이고 중세신화, 극동의 신화, 심지어는 현대의 미개사회 부족의 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영웅신화는 우리들의 꿈속에서도 그 모습을 나타낸다. 명료하고 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명료하지 못하게 나타나는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대단히 중요한 심리학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분석 심리학에서는 신화를 집단 무의식을 담는 그릇으로 본다. 보편적인 신화를 통해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무의식을 알 수 있고 어떤 민족의 신화를 통해서는 그 민족의 무의식을 알 수 있다. 신화에는 민족과 대중들의 마음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뛰어난 한 사람이나 한 무리의 지성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며 만들 수도 없다. 신화는 모두의 것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색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며
다양한 이야기들로 분화되어 내려온다. 따라서 신화를 잘 분석하면 그 민족과 집단의 마음 깊숙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마의 건국 신화에 숨겨져 있는 로마인들이 공유하는 무의식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증거를 그들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로마는 한 사람의 영웅을 원하지 않았다. 로마의 건국 신화에 로마인들만의 집단 무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하다. 로마는 한 사람의 영웅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신화에서조차 건국 시조를 한 명이 아닌 두 명, 혼자가 아닌 쌍둥이, 동생에게 인정받는 형이 아니라 동생을 죽인 형, 시민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해도 더 이상 찾지 않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적 정체성을 위해서 많은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화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로마는 이마저도 거부한다. 자신들의 성공은 뛰어난 한 사람의 영웅 때문이 아님을 천명한다. 이런 측면에서 로마는 다른 제국들과 구별된다. 많은 제국들이 한 명의 영웅과 함께 출현했다가 사라졌지만 로마는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고 그 유산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다. 물론 로마도 왕정으로 시작했지만 신화는 왕정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제 아무리 건국 시조라고 해도 권력을 휘두르며 갈수록 거만하고 독단적으로 변해갔음을 고발한다. 나라의 시조도 이러한데 다른 사람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오죽했으면 왕이 없어져도 혹은 원로원 의원들이 왕을 죽였어도 백성들이 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로마인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영웅보다는 조직과 집단의 힘을 신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건국 신화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을 믿는 것이 로마가 성공적인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단지 한 영웅의 업적이 아닌 모두 협력해서 이루어낸 성공. 사실 이런 측면에서 카이사르를 기점으로 로마가 공화정을 탈피하여 제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굉장한 변화였다. 물론 카이사르처럼 시대 상황상 공화정이란 제도는 더 이상 로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에 저항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 얼마나 심했으면 카이사르의 충실한 부하였던 브루투스를 비롯하여 원로원 의원들이 그를 칼로 찔러 죽였을까. 아직까지도 브루투스가 왜 카이사르를 죽였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부관이었으며 카이사르 역시 자신의 유언장에 브루투스를 옥타비아누스 다음인 제2의 상속자이자 유언의 집행인으로 써놓았을 정도로 총애하고 있었다. 상식과 논리로는 브루투스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집단 무의식으로는 가능하다. 집단 무의식이 의식의 영역과는 구별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 브루투스 역시 영웅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로마인들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집단 무의식의 명령에 복종한 것은 아닐지. 흥미로운 사실은 카이사르의 죽음이 로물루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칼로 죽임을 당했다. 게다가 로물루스를 죽인 원로원 의원들은 백성들에게 그가 신이 되었다고 답했는데 카이사르 역시 이후에 로마인들에 의해 신이 되었다. 카이사르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공화정 신봉주의자였다. 공화정 시대의 로마인들은 영웅 알레르기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뛰어난 1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워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 사람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공화정의 초대 집정관이었던 타르퀴니우스 콜라티누스는 왕이 되려 할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의혹을 받아 스스로 망명길에 올랐으며 그의 후임 집정관으로 선출되어서 공화정의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받는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는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리의리한 저택을 하룻밤에 부수기도 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을 무찌르고 로마를 구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도 그의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야 했고 공화정 말기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티베리우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로원 의원들이 퍼뜨렸던 소문도 그가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들의 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영웅이기를 포기하고 평범함으로 돌아간 사람들 뿐이었다. 로마인들의 이러한 마음은 그들의 신화에 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왕정으로 시작한 로마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공화정이라는 체제를 발족시키면서부터라고 많은 사학자들은 말한다. 마키아벨리 역시 로마의 위대함을 공화정에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로마사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인간의 행동은 모두가 자연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빈약한 줄기가 잘 자란 가지를 지탱하지 못하듯 작은 공화국은 자기 나라보다 강대한 도시를 정복하여 지배할 수 없다. 가령 운 좋게 손에 넣었더라도 줄기보다 가지 쪽이 더 커져서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며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나무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스파르타가 그리스 전체 도시를 지배권 아래에 두었으면서도 테베가 그 멍에를 벗어나자 단번에 모든 도시가 반기를 들었던 사태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나무는 줄기만 오독하니 남기고 가지는 모조리 잘린 셈이 되었다. 그러나 로마는 단 한 번도 이런 비운을 만난 적이 없다. 그들의 줄기는 아주 튼튼했으므로 더할 나위 없이 번창한 잔 가지들을 가볍게 지탱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로마라는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가지를 잘 지탱하도록 했던 공화정 제도를 살펴보자. 읽을 거리, 마음거리, 관점의 심리학.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으면 관점도 많은 법이다. 로마사에 대한 관점 역시 매우 다양하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군사적 관점, 법률적 관점, 종교적 관점 등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사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양하다. 그래서 역사서를 볼 때는 역사가나 작가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다. 로마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 에드워드 기번과 시오노 나나미의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두 사람은 정통 사학자가 아닌데도 로마사에 대한 명작을 남겼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번의 관심은 로마 제국은 왜 쇠락의 길을 걷고 결국엔 망하게 되었는가 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노쇠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트라이아누스부터 로마사를 기술하고 있다. 반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 15권에서 자신은 기번의 관점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쓰고 있다. 왜 로마사를 그것도 15권씩이나 썼느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역사를 쓰는 법이나 현세에 대한 문제의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소박한 의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발단이었기 때문이다. 로마사라고 말하면 쇠망이라는 말이 돌아온다. 그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에드워드 기번의 저서 로마 제국 쇠망사의 영향이 아닐까 싶지만 내 첫 번째 의문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쇠망했다면 그 전에 우선 융성했어야 할 텐데 왜 융성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쇠퇴기만 문제 삼는가 하는 의문이었으니까. 시오노 나나미의 이런 태도가 단지 기번의 관점에 대한 반발심만은 아닐 것이다. 관점은 시대 배경이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기번은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역사도 점차 진보한다고 본다. 인류의 역사가 미개 사회에서 문명 사회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계몽사관이라고 한다. 진보의 원동력은 이성에 근거한 지식의 누적과 과학의 발전이다. 이처럼 진보와 발전을 당연히 여기는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던 기번에게 닥친 의문은 어떻게 로마는 그처럼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였다. 다른 제국들과 달리 로마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므로 계몽주의자들에게는 로마의 성공과 번영이 당연했다. 그러나 인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믿었던 계몽주의 신화는 20세기에 일어났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인간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만 생각했던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일을 1937년 7월 7일로 보는데 이 날은 바로 시오노 나나미의 생일이기도 하다. 그녀는 유년기에 전쟁을 경험했고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자기 나라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과 전쟁의 처참한 폐해를 보면서 자랐다. 그녀 역시 자신의 저서 로마인에게 묻는 20가지 질문에서 자신의 관점이 시대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기본이 인간의 이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18세기의 자식이라면 나는 20세기 말이라는 시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이나 세계대전의 결과 때문인지 인간의 이성을 믿기 어려워진 것이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무한한 진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았던 그녀는 로마가 어떻게 해서 그토록 뛰어나고 찬란한 제국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기본과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던진 것이다. 관점의 중요성은 역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고 이 다양한 관점들은 때로 토론과 논쟁, 갈등으로 발전한다. 분명히 사건과 상황은 하나인데 다른 관점으로 인해 실제로 다른 사건처럼 인식된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만한 접촉사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과 이로 인한 다툼, 신문과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정치인들의 막말은 물론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는 이유는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인지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발달심리학자 피아제는 새 산 모형 실험을 통하여 아이들의 관점, 즉 시각 조망을 연구했다. 아이들에게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모형을 보여주고 반대편에 있는 인형은 산 모형을 어떻게 보겠냐고 물으면서 네 개의 방향에서 본 산 모형의 사진을 보여준다.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이 보는 위치의 사진을 고른다. 인형도 자신처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관점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피아제는 이를 자기중심성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난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경험 때문이다. 다른 위치에서 산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보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보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올바른 답이 나온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있어서 경험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체계인 도식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동화와 조절로 설명한다. 자신의 도식에 맞는 경험은 받아들이고 동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자신의 도식을 변경한다. 조절. 세산 모형에 대한 도식에서는 다른 위치에서 본 경험으로 조절을 거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다. 한편 도식의 발달은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을 가져다 준다.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나는 누구이고 타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자신의 도식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더 이상 조절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험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물리적 자기중심성을 연구한 피아제 이후의 학자들은 심리적 자기중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이가 들어도 자기중심성은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관점과 해석, 판단은 정확하고 자신과 다른 타인의 것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측면에서 경험이 관점을 만들기도 하지만 관점이 경험을 거르기도 하고 경험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자기 중심성이 경험을 선택하게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관점만이 정확하다거나 자신의 생각이 곧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의 변화를 인정하지도 시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생각도 변함이 없다는 논리로 무장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외골수나 독단적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화석과 같은 사람이다. 흥미롭게도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즉 유기체를 관찰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그는 동물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으로 특히 연체동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생명체의 발달과 성장의 원리는 유전자의 단순한 발현인 성숙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임을 알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동물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로 관심이 옮겨왔고 지능검사의 선구자인 비네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원리 역시 동물학에서의 발달 원리와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도식의 발달 역시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이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삐아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신세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믿지 않았을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성이야말로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역사를 비롯하여 어떠한 지식을 마주할 때,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가짐이다. 살아있는 정신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원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로마가 최고의 보편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